자, 그러면 알렉산더 2세의 이제 개혁을 볼게요. 요 개혁 내용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여긴데 이게 내용이 좀 약간 적어서 보충 자료를 보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635페이지 펴보세요. 635페이지가 아니라 636페이지 펴보세요. 636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개혁 내용을 보면 유럽 여행과 출판물 권한을 완화했고요. 정치범을 석방했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농노가 해방됐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알렉산더 2세의 농노 해방령이 있어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일단 기존에 이제 뭐 그 장원 영주하고 농노의 관계가 폐지되죠. 영주제가 폐지되면서 그다음에 농노의 임신 예속을 철폐시키고요. 그리고 농노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신분제로 해방하려면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를 분배를 해줘. 근데 토지를 분배를 해주는데 무상 분배가 아니라 유상 분배야. 요것도 그 안에 또 여러 한계가 있어요. 이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결과를 보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연농민이 출현됐다. 그래서 소자연농민과 생품 생산자들이 존재를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자본주의의 배경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계층의 몰락, 그리고 농민들의 계절 노동자 노동시장의 편입이 인데 이게 뭐냐면 농민들이 그 토지를 분배받을 때 그냥 공짜 분배받은 게 아니죠. 예. 돈을 주고 분배를 했어요. 할부로 끊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농경기 때는 이제 농사를 짓고 겨울이나 이런 때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럴 경우에 도시로 가 갖고 계절 노동자로 편입을 시켰어, 노동시장에. 그래서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해 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산업화 정책과 맞물려서 러시아 자본주의 배경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인제 168번 1946번, 1948번, 1949번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인제 그 또 있고 또 보면 지방의회를 설치했죠. 왜냐하면 인제 영주제가 폐지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영주도 예전에 행정권이나 사법권 같은 것들을 인제 뭐냐면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이나 사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행정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방의회나 뭐 사법제도 개혁 이렇게 인제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대학 자치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유럽식으로 군제 개혁을 당해요. 이 징병제를 인제 실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징병제를 실시하니까 러시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병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특히 러시아는 인구 대국이에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인제 물량 공세가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인제 추진했는데 이때 이제 너투 전쟁이 일어나죠. 너투 전쟁.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너투 전쟁은 베른에 의해서 이제 좌절됐고요. 한계를 볼게요. 한계. 요 한계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정치적으로 많은 자유를 줬긴 했지만 아직 한계가 있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입법 위에 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의회란 건 이제 중앙의회를 말하죠. 입법권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어떤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개혁이고 황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우주아들이 정치 체제에 허용되지 않았다. 부가적 정치 체제를. 그래서 불우주아는 사드 정권의 예속된 존재였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 및 농노 해방에도 문제가 있었어. 그 당시에 이제 보유지다 해 갖고 노 농 농노들이 자기 토지가 있었죠. 그때 보유지라는 건 매매 양도가 안 되지만 어 나름대로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토지예요. 그런데 이런 토지들이 상당수가 그 지주들에게 뺏겼어. 예.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이제 알짜배기 땅들을 많이 뺏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토지를 보유지가 아니 토지 이제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줄어든 토지 안에서도 이게 이제 뭐냐면 그냥 돈을 뭐냐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겠죠. 할당된 토지에 대해서 장기간 걸쳐 상환금을 부담을 해요. 예. 그래서 상환금 부담이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1952 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근데 이 할당된 토지조차도 자기가 완전하게 뭐냐면 어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할당 토지가 어디에 인제 소속되냐면 미르라는 상위 공동체, 총납 공동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 다시 총납 공동체에서 그 토지를 또 뭐냐면 경작권을 부여받는 방식이야. 예. 그러니까 인제 보면 예전에 영주한테 보유를 받는 방식에서 미르라는 총납 공동체에 소속돼 갖고 그 다시 그 밑에를 보유받는 방식이죠.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나빠.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왜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노동자 땅들을 좀 보유주가 있었는데 노동자 땅들은 다 지주한테 뺏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뭐냐면 농노소 지대 갖다 바치고 임무 수행하면 뭐냐면 경제 부담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토지도 아닌데 비드 상위 토지에 불과한데 할당된 토지에 대한 또 뭐냐면 상환금도 내야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냐면 자기 토지가 아니라 미륵에 어떤 소속돼 갖고 할당제를 분배받는 또 형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농노들이 농민의 지위가 상승됐지만 자기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경제적인 어떤 그 보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르라는 상위 공동체 안에서 뭐냐면 토지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에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도시에 진출해 갖고 뭐 활동할 수도 없죠. 잠깐 이제 계절 노동자도 활동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인제 또 뭐냐면 분배된 토지가 또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또 예전에 그 영주 그 지주들한테 뭐냐 임차할 수밖에 없겠죠. 그 임차를 이제 잘라난 토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고유의 지대와 예전에 농노제가 했던 영주제가 했었던 경제 외적 관계 등 반봉건적 농업 구조가 잔존돼 있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예. 명색은 농노에서 농민으로 탈바꿈하고 자유민이 됐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예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드나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예속됐기 때문에 실제로 큰 뭐냐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연농업이 추진됐다 그거죠. 네, 상반된 견해가 있겠는데 두 가지 동시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시기 때 또 운동이 뭐냐면 나르디니키 운동이에요. 그래서 인제 나르디니키 운동은 그 당시 알렉산더 2 세가 나름대로 개혁을 했잖아요. 어 근데 인텔리게이처들은 그때 지식인들은 알렉산더 개혁이 요 정도면 요만큼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더 컸겠죠. 예.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허무주의나 나르디니키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혁명적 가격파들이 등장했는데 허무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가치와 관습을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흐름도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나르디니키는 인제 인민주의자라고 하죠. 이 레포르프 대표하는 인민주의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명제는 하나로 제시된 건 러시아적 사회주의를 내세워요. 예. 그래서 인민주의자들이 그 제일 중요시하는 게 미르거든요. 이 미르라는 공동체, 러시아 공동체를 바탕으로 러시아적 어떤 사회주의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나르디니크들이 이제 펼쳤던 운동이 여러분도 한 번씩 이제 들어보셨던 분하르드 운동이죠. 예. 분하르드 운동. 그래서 인제 있는데 또 인민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마르크스가 어떤 논리를 벗어나서 얘네들은 러시아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몽골적 단계로 바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막스식 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가잖아. 근데 얘네들은 자본주의 없이 러시아식의 미드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 봉건적 단계에서. 자 요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이들의 주장도 이제 나중에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인민혁명당이 등장하고 이제 이를 계승한 단체가 이제 사회혁명당이죠. 예. 사회혁명당이 계승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2 단계 혁명론 인식이 전환되거든요. 2 단계 혁명론은 인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러시아는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구조적 혁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잖아요. 자 하여튼 초창기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노해방 결과에 대해 실망한 인민주의자들은 인민의 집전혁명을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토지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목표로 돼 농민 계몽운동을 시작했고요. 이것이 이제 1870년대 중반에 전개된 분화우드 운동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분화우드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계몽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 농민들은 그 뭐냐면 그걸 신고했죠. 왜냐면 그 당시 교육 수준도 낮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상한 그 뭐냐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는 학생들이 와 갖고는 막 짠을 비판하고 자기를 계몽하겠다 하니까 짜두 숭배에 미쳐 있었던 농민들은 뭐냐면 신고를 했어. 그리고 또 정부에 탄압받고 해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러시아 지식인들이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농민들의 어떤 것을 이제 바탕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는 사회혁명당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 러시아 그 농민은 안 된다. 걔네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혁명 의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농민보다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 갖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어 그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혁명당과 좀 약간 거리를 두게 되죠. 이렇게 해 갖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적 가격파들이 등장해. 바쿠닌 같은 무정부주의자, 폭력적 암살론 등등 해 갖고 결국 인민의 의지라는 당이 단체가 알렉산더 2세를 암살하죠. 예. 그때 인제 레닌이 형이 여기에 가담을 해 갖고 했다가 처형을 당해요. 처형당한 거 보고 어린 이제 레닌이 인제 짜투 체제에 대한 분노를 갖고 사회주의 운동을 인제 참여하는 계기가 됐는데 자 그래서 알렉산더 2세가 암살됐다. 근데 저는 너무 이게 가격한 것 같아. 왜냐면 러시아의 어떤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제 뭐냐 러시아 기반도 없는데 산업 어떤 그 현실도 고려하지 않고 기대치만 막 높여 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잘 이용하면 어떤 러시아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알렉산더 2세를 암살했잖아요. 그 약간 이제 좀 약간 이제 자발? 그런 거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극자파 성격이. 근데 알렉산더 2세가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그 아들이 알렉산더 3세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얘네들한테 잘해 줄 필요 없다. 그냥 민중들을 두들겨 패고 공포 정치 해 가지고 짝 뭐냐면 해 줘야지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3세는 상당히 공포 정치, 전제 정치를 더 강화시킨 배경이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니콜라이 2세가 그런 정책을 계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남하 정책을 좀 볼게요. 아까 이제 잠깐 넉투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불가리아인데 투르크의 대대적인 학살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인제 러시아하고 투르크가 싸우죠. 결국에는 투르크가 져요.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산 스테파노 조약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발칸반도에 있던 나라들 세르비아, 몬테네그르,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독립 승인하고 불가리아의 자치를 승인했다. 근데 이 자치지만 실제 독립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 불가리아 영토를 오늘날 불가리아 보다 상당히 크게 설정해 줬어요. 그때 러시아가 인제 불가리아를 통해서 예 불가리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세웠던 이제 러시아가 불가리아를 이제 지원해 줘 갖고 뭔가 여기에서 발칸반도에서 세력을 뭐냐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인제 이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인제 조약을 맺은 게 뭐냐면 베르린 회의에서 인제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국의 영토를 이제 축소하고 특히 이제 불가리아 영토를 상당히 많이 축소했어요. 예. 불가리아 영토를. 그리고 인제 영국은 키브루스 섬을 획득하고요. 요게 원래는 오스만 투르크 영토였죠. 이게 획득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점령했어요. 요 지역은 인제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얘기한 처럼 이슬람 그다음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민족들이 인제 어울려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했는데 실제로 이제 영토는 공식적으로는 투르크 영토지만 실제 통치는 누가 하냐면 오스트리아가 하는 그런 거죠. 행정적인 어떤 통치는. 그래 갖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때 요걸 꿀꺽하죠. 예. 그 자기 영토로 합병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세르비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반대에 부닥치게 돼요. 대세르비아를 내걸었던.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1차 세계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3세가 이제 뭐냐면 그것이죠. 알렉산더가 아까 처음에 철저하게 전제 정치를 하고 그 손자였던 니콜라 2세도 개 대지진은 맞아 산다 하면서 전제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가 이런 정책 때문에 뭐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기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산업화가 돼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 3세 때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는데, 자, 이 배경을 보면요. 1861년에 농노 해방에 따라 임신적으로 해방된 농민들이 토지 매입금과 조세 납부를 위해서 황금 획득의 필요성 때문에 도시로 몰려들어 계절 노동자가 되고요. 그중에 일부는 상시 노동자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산업화 재원 마련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셋째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 서부 유럽의 기술이 도입됐다. 그러니까 서부 기술 자본이 도입됐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서부 유럽의 기술과 자본 중에 특히 무슨 자본이 들어왔냐면 프랑스 자본이 들어왔어. 그래서 프랑스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협상이 맺어지죠.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산업이 발달되는데 도네츠 지방, 이 도네츠 지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지역 있죠. 도네스크와 도네츠크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이것도 합쳐서 돈바스라 지역이잖아요. 돈바스. 요 지역이 이제 석탄 지배 시대가 개발되면서 여기에 공업이 되게 발달돼요. 그래서 이게 제정 러시아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때도 요 돈바스 지역이 그 상당히 공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특히 무기공업, 중공업, 중화학공업이나 무기 그 제조 기술, 그 공업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었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긴 하지만 이때 이제 공업이 발달되면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주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지역, 돈바스 지역은 그 당시 예전부터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주했기 때문에 칠러 지역이 되죠. 자, 그다음 바쿠라는 게 있어요. 바쿠 보면 카카스 산맥 아시죠? 카카스 산맥 보면 위쪽에 카카스 산국이 있거든요. 카카스 산맥 쪽에 조지아, 뭐 아르메니아, 네, 이런 나라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요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의 수도가 바쿠예요. 그래서 바쿠 지역 부근에 유전이 발견됐어. 그래서 석유가 상당히 많이 산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있고 제철음이나 면지국도 발달됐다. 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적 노동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지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당은 인민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미를 경시하고, 그 다음에 또 인민주의자들은 농민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서양의 물을 먹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입장 볼 때는 이게 농민은 영 아닌 것 같아. 노동자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회민주당이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회민주당이 1903년에 그 볼세비키와 맨세비키로 갈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원칙이 갈라진 계기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는데 당의 조직 원칙이 둘러싼 견해 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혁명적 전략 전술에도 뭐냐면 다른 상황을 갖게 되죠. 이건 뒤에 좀 되게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일단 이때 당대에서 소수파가 맨세비키고요. 그 다음에 다수파가 볼세비키야.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당대표, 그러니까 2차 전국 당대표 회의 때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맨세비키는 소수 인원이었어요. 중앙당 의원 중에. 그리고 다수가 이제 볼세비키냐. 근데 실제 세력에서는 이걸 상관없이 맨세비키가 다수당이고요. 뒤에 보면 이제 볼세비키가 소수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얘네들 주장이 뭐냐? 자, 맨세비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플라이하노프가 있어요. 플라이하노프.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2단계 혁명론 있죠?
2단계 혁명론의 어떤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단계 혁명론. 2단계 혁명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야? 먼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부르주아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넘어갈 때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냐면 그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반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부르주아 혁명 단계다. 이렇게 주장한 게 2단계 혁명론이야. 네. 이 프라이어프 2단계 혁명론은 맨세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때 볼세비키도 한때 믿었고요. 그다음에 누구야? 앞에서 이제 얘기한 사회혁명당 있죠. 사회혁명당도 이 2단계 혁명을 받아들였죠. 원래는 나르키 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근데 이 볼세비키가 나중에 2단계 혁명론을 부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월 태제 있죠. 4월 태제에서 그 부정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한참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곧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장한 게 이제 4월 태제인데 이때부터 볼세비키가 이제 뭐냐면 그 입장이 바뀌게 된 거죠. 인식 방법이. 예. 자, 그러면 처음에 싸웠던 이제 문제가 이제 당 조직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싸웠죠. 그래서 그때 맨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허술한 대중민주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중정당을 요구를 했던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볼세비키는 좀 생각이 달랐어. 중앙에 건고한 소수 집단들이 당을 지도하자. 이 소수 집단을 뭐라고 이제 얘네들 뭐냐면 전위 집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위 예술할 때 시대에 앞서가는 예술 전위 예술이잖아요. 의식이 그 뭐냐면 분명한 전위 집단을 통해서 하고 직업적 혁명가가 나타나야 된다. 직업적 혁명가가 이 전위 집단을 이끌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이때 전위 집단들은 주로 뭐냐, 뭐 노동자도 봤죠. 물론 농민도 이제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노동자를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갈려졌긴 했지만 또 전략 전술 때문에 또 뭐냐면 또 생각이 달랐죠. 전략 전술에 대해서. 자, 전략 전술은 이제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농업 중시의 러시아에서는 즉각적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단계 혁명에 따라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선언된 후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야 된다. 2단계 혁명론을 주장했던 거고 끝까지 가요. 근데 이제 볼세비키는 좀 다르죠. 이거 레닌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닌이. 그래서 이제 서울 퇴직 제지적까지는 2단계 혁명론 갔어. 근데 이제 2단계 혁명했지만 4월 퇴직 이후에는 그 부르주아 혁명 도중에 사회주의 혁명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2단계 혁명이 깨지게 돼. 그래서 요걸 통해서 4월 퇴직 이후부터는 자본주의 시민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2단계 혁명론을 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입헌민주당이 있는데 입헌민주당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지식인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챔스투브 연맹을 결성하고 어떤 해방동맹을 결성해서 입헌 체제를 입헌 군주제를 요구했던 거야. 그래서 러시아 짜르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뭐냐면 개혁을 점진적 개혁을 통해 혁명을 막자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이 등장하죠. 사회혁명당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인민주의자들로 구성됐죠. 나드니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주로 미르라는 단체를 되게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농민 문제에 관심이 있어.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 재분배하자라는 토지 개혁을 내걸었고, 그 다음에 초기 때는 2단계 혁명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구성됐다는 걸 보시고, 농민들은 이 사회혁명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사회혁명당. 그래서 이제 나중에 11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재헌의를 만든다고 레닌이 이제 투표를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다수표로 나올 거 생각했는데 자기 표는 4분의 1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누굴 찍었냐면 그냥 농민들이 사회혁명당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빡돈 이제 그 레닌이 유럽식의 의회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전위 조직을 통한 뭐 소비에트 방식이 낫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잖아요. 그만큼 농민들이 별로 볼세비키나 이런 사람들 안 좋아했어요. 예. 하여튼 그 당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9세기 때 문화사로 넘어갈게요. 그 문화사는 뭐 그렇게 이제 볼 건 없어요. 그 뒤에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문화사 한번 보면,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11번이에요. 자, 그 당시에 자연과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보통 과학의 색이라고 하는데, 그 밑바닥이 됐던 것이 뭐냐면 제2차 산업혁명이죠. 17세기 때 과학혁명이라고 했던 세계에서 19세기 과학세기라고 지칭할 만큼 각국이 이제 양적 질적으로 과학이 상당히 발달됐다. 그 여기는 뭐 간단하게 여기만 적혀 있는데, 잠깐만 이제 이걸 볼게요. 이게 어디 갔나? 네,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발명들이 쭉 있었죠. 쭉 있고,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양계 운동을 수학적으로 체계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그 프랑스 뉴턴은 이제 뒤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넘어가고, 동식문화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스웨덴 린네는 동물과 식물 분류했다. 뭐 강목, 속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분류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역사학에서 볼 게 다인의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자연 토대로라는 방법을 위한 종의 기원에서 그때 이제 뭘 제시했냐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유분태라는 이제 개념을 제시했다. 음.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다인의 진화론에서 먼저 제시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제시한 건 아니라 원래는 다인은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썼죠. 자연 선택. 그리고 진화라는 것이 꼭 앞에 발전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환경에 적용하는 데서 자연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스펜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스펜서는 다윈의 어떤 그 자연적 진화론을 사회 형상에 적용을 했어요. 사회 형상에. 그래갖고 이제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스펜서인데, 이 사람이 썼던 말이 적자 생존이야.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싸우는 거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 그래서 약한 자가 도태되는 적자생존의 의미로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스펜서가 처음 사용할 때 적자생존의 의미는 그 이런 식의 이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 다시 나중에 해석이 된 거지. 하여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중에 그 다인이 그 진화론 종이기용 5판을 내면서 이 자연선택이라는 말보다는 적자생존이 내 말에 좀 맞다. 그래갖고 내 의미에 맞다 해갖고 채용을 한 거야. 네, 채용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자연선택의 의미고, 자연선택은 뭐냐면 뭐 우성열자와 역등열자가 싸워갖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의 환경에 맞게 선택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썼는데, 나중에 스펜서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사회 진화론자들은 이걸 적자생존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썼다? 양자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 사회적 형상에도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 선택을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적자 생존은 나중에 5판 때 기억 스펜서의 개념을 용어를 빌려서 쓴 거고요. 당연히 다인의 진화론은 창세기를 믿는 그리스도교의 반발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다원주의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도 있고, 물리학과 뭐 화학은 각자 보시고, 그 에디슨, 나트겐도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세균학 해갖고 이제 보세요. 이거 할 말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인명 역사에서는 볼 필요 없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다연주의 이건 좀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자연 형상을 사회 형상에 적용된다. 원래는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다인은 그걸 반대했거든요. 인간 사회에 적용할 수 없고 자연 세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적용시킨 사람들이 사회적 다연주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펜서 같은 사람이에요. 스펜서. 19세기 후반 때 이제 그죠? 그래서 앞에서 자연 선택을 한 용어를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로 바꿨죠. 네. 근데 스펜스가 처음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도 자연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앞에 있었던 마당적 다인도 적자선택 자연 선택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해석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석한 거죠. 자연계의 생존 경쟁 인간사회 중에서 열등한 자는 도태되고 생존 조건에 적합한 사람만 민족만 성장한다. 이게 이제 적자 생존 개념으로 나중에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적 다원주의는 사회 진화론이 나오죠. 자본가 계층에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 제국주의 침략이 정당화시켰고, 그다음 인종 개정으로 또 완화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죠. 이게 사회 진화론이. 원래 이 제국주의 논리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 다 받아들여.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공통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관련돼 갖고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있어요. 예.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동아시아 강도 갈 때도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다원주의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이렇게 있고 운하도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라든지 그래서 키일 운하 뭐 이런 것들인데, 수에즈 운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랩세스가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인도 통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원래 수에즈 운하가 만들기 전까지는 영국에서 인도 가려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갔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수에즈 운하에서는 금방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통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쉽게 통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를 보호국을 삼았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해상 교통의 혁명을 초래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학을 보면 철학도 예전에 이제 해겔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요거 이제 공군력 기출 문제. 이 사람이 이제 간접론을 완성을 시켜주는 사람이죠, 독일에. 그래서 번집법적 방법을 통해서 간접론을 완성했던, 논리적으로 완성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역사관을 보면 세계사는 세계 이성의 자유이념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범주법적인 동적 개념을 설명했다. 정방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세계가 발전된다. 그리고 요때 최소 진퇴제 성립이 이제 가정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때 이제 그 세계 이성의 자유이념을 성취하는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프로이센이라는 그 국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종의 독일 민족주의자면서 프로이센의 약간 국가주의자였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해겔의 최종적인 정치적 진퇴제는 자유주의자든 프로이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해겔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해겔이 간접론자잖아요. 간접론. 음. 근데 이 간접론을 물질론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해겔의 어떤 이제 뭐냐면 번짐법적 어떤 논리 방식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이론을 뭐냐면 제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해겔이 일종의 역사의 법칙을 이제 성립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법칙, 법칙성을 추구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그 니비우스하고 이제 짝짝없고 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에요. 회계이. 근데 뭐 역사보다는 철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뭐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뭐 실증주의자로서의 꽁트가 있어요. 꽁트는 그 당시 이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신학적 단계, 형식적 단계, 실증적 단계로 봤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신이 지배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형식적 단계 계몽주의 시대야.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이성에 의해서 불합리한 걸 개선하면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믿음에 근거한 거잖아요. 형식적 신념에. 근데 실증적인 단계를 보면 이제 여러 혁명들이 일어나고 이제 부르주아가 집권을 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정적인 것들 바탕으로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정학이라고 하죠. 이걸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체제 안에서 그냥 개혁을 하자, 통합을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해요. 그게 실증적 단계야. 좀 약간 이제 보수화되는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 더 보수화된 게 논리 실증주의죠. 이건 역교동과 관련된 건데, 꽁트는 동학과 정학을 제시했어요. 동학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미래의 이제 진보의 가치를 이제 진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학을 해야 된다. 정학은 이제 그 앞으로 나갈 세계를 이제 뭐냐 연구하는 거죠.
근데 논리실증주의는 그렇게 안 보죠. 동학만 인정해. 정학은 인정하냐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꼭 사회 형상이 자연 형상과 똑같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서만 이용만 하지 무슨 사회 발전이고 나발이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논리실증주의자.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논리를 사회과학에 반영하려고 했던 포포나 햄페 같은 사람들 논리실증주의자라고 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리지널 신투주의 꽁트는 이런 거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람의 이거는 역조론 이해할 때 좀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제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이제 역사학자 중에 랑케는 뭐냐? 랑케도 실증주의라고 하죠. 이 말 자체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냥 문헌 고증학자 이렇게 했지만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요때는 꽁트의 실증주의 영향이죠. 동학과 정학인데 이 사람은 꽁트의 이제 실증주의를 반만 받아들였어. 요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꽁트가 개별적인 사실을 검증하는 것들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요것만 받아들였어. 그래서 동학이니 정학이니 이런 법칙성 자체를 거부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꽁트 반만 받아들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뭐 그냥 배경 지식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자도 있죠. 진리의 기준의 행복을 보고 벤담과 밀이 있는데 벤담은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상 양쪽 공리주의자이고 그 다음에 질은 벤담의 사상 인도주의 계산 질적 공리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의회 개혁론을 통했고 정치 개혁하고 영향을 줬던 거고 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적인 자유주의자는 아니에요. 약간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로 혼합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하죠. 뭐 공장법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이게 반영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면서도 뭐 사회학자면서도 인권운동가였어요. 여성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를 참여했고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노동 문제에도 상당히 참여해서 노동자 입장에서 좀 약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공리주의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의 사상의 토대를 마련해서 근대 시민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고 고전 경제의 사상적 기초로 해서 자본주의 를 구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요. 자본주의 모순과 사회주의 세계에 대응하는 의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고전 경제학을 보죠. 고전 경제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고 상치 과목을 염두에 갖고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 같은데 일단 역사과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고전 경제학의 시조가 누구죠? 앞에서 일단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가 국본을 썼잖아요. 18세기 때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국본에서 이제 그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모든 걸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해라. 그렇게 이제 자유방임 이런 것들 내세우고 그거에 입각한 것이 고전 경제학인데 그래서 맨델스의 인구론과 리카르도의 지대론 이렇게 대표적인 있죠. 이 맨델스의 인구론은 인구는 억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를 증가하고 식량은 산소급수로 증가한다는 인구 법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게 표에 보시면 인구는 요 정도밖에 막 증가하는데 위에서 산소급수 식량은 요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인구의 무한한 증가는 그 빈곤과 악덕을 남고 노동자 임금을 저하시킨다. 노동자들은 못 먹고 못 배웠기 때문에 빈곤 양육할 많은 그 아이들 양육할 그런 능력도 없다. 그래서 그 일찍 혼인해서 아이 낳는 노동자 자신에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여기에서만 여기 딱 얘기하는데 요 사람이 또 그래서 그러면 그게 나쁠 것이냐? 아니죠. 그걸 이제 또 개선을 해야겠지. 그래서 뭘 강조하냐? 국가 개입을 하는 거야. 국가 개입을 해갖고 노동자들의 애를 낳는 것을 못하게 관중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맨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징이 뭐냐면 국가 개입을 인정했다는 거야. 국가 개입. 이게 좀 약간 특이하죠. 왜냐면 그 고전 뭐냐면 경제학자들 입장은 국가 개입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그들 입장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노동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를 싸지면 안 되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단종을 시켜갖고 출산을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요것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이 사람이. 그냥 특이한 사람이다, 나는, 맨델스는. 근데 이 맨델스 인구론은 뭘 바탕으로, 정근대 시대,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는 많은 인구를 부양할 만큼의 그런 농업 생산량을 이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맨델스적 세계관은 정근대 시대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관하고 경제 형상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니카도의 지대론을 보죠. 니카도의 지대론. 참고로 이 니카도는 지주 출신이에요. 네, 지주 출신. 자,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 큰 힘이 있죠. 이거 경제학 시간에 이렇게 한번 배웠을 텐데, 자, 지대와 이윤과 임금, 이런 것들인데, 지대라는 것은 토지나 강상 소유자가 땅을 소유한 데고 받는 거고, 기업가가 이제 생긴 이윤이고, 노동자가 받는 건 임금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대의 목이 커지고 이윤과 임금의 목은 줄고, 임금은 노동시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인구 압력 등을 해서 최저 수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최저 수준을 줘야 된다는 건 니카도뿐만 아니라 메델슨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수익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대, 그 다음에 이윤, 그 다음에 임금, 이렇게.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 다음에 노동자 아무리 임금 뭐냐, 이래서 임금을 받아도 결국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19세기 초반 때 그 뭐냐면 주장했던 거고, 물론 리카도가 이제 지주 출신이가 근손을 했지만 지금도 통하죠. 여러분들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건물, 이런 이제 뭐냐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 수익이 뭐냐면 그 임금 소득보다 노동 소득보다 더 올라가잖아.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 투기 갖고 돈 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을 갖는님이라고 하잖아. 예.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통하고 있어, 이게. 예. 그다음 존 스튜어트 밀도 보죠. 이것도 예전에 이제 객관식 기초에 잠깐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자유주의에다가 사회주의를 플러스시킨 사람이라고 했죠. 질적 공리주의자도 하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니카도 맨델슨 사람들은 임금을 저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지 않고 나름대로 이윤의 일부를 돌려줘야 된다. 노동조합도 결성을 해주고, 그리고 보통선거를 요구와 생산 의무 교육을 이제 했고, 또 여성 해방 운동의 선구자로서 여성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자유론을 썼죠. 철저한 자유주의자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면서 상업화에 수반된 여러 폐단을 시정을 주장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유연성을 부여했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했다. 사회주의 결합도 했죠.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요소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그다음 민주적 극진주의자, 자코벤주의라고 해서 그 뭐냐면 프랑스 혁명 때 상케르트 계층 있죠. 이 상케르트 계층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사유재산을. 근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제 뭐 양극화되는 것은 반대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너무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빈부격차에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성년남대 보통 선거권, 여자는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주장했던 거다.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했죠. 예. 이 측은 생각은 진보적이지만 여성과 그 종교 문제는 상당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생각이 이제 포티푸르주아 사회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역사학에서는 이거는 역결혼과 관련된 문제죠. 역결혼 시간 때 다 얘기한 거니까 랑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독일에서 역사학파가 등장했어요. 이것만 좀 설명할게요. 갑자기 뭐 경제학의 리스트가 노스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아이고, 잠깐만요.
그 법학의 샤비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좀 표현이 이게 제가 이거 쓰긴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좀 약간 구색이 맞죠? 예. 그럼 왜 경제학과에 법학이 나오냐 하면 이거는 이거 특징을 봐야 돼. 예전에는 이제 자유주의가 일종의 대세였어요. 경제학이나 뭐 단학문에도 예.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독일이 이제 반발해서 나온 거야. 대부분 독일인데 독일에서는 그 역사 발전이나 어떤 뭐 사회 각군의 보편성을 다 부정을 해. 예. 역사 발전. 보편성을 부정하고 그 뭐냐면 뭘 강조하냐면 보편성보다 개별성을 강조해. 그래서 각각의 개체들은 뭐냐 역사의 조건에 따라서 각각 특이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독일도 영국과 달리 독일에 나는데 어떤 독일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고 독일의 어떤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의 이념을 부정을 하죠. 그러면서 경제학이나 법학에도 그게 적용된 거야. 경제학에서도 영국의 경제학이나 독일의 경제학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그 법학에서도 독일의 법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학과 역사파의 경제학에서는 독일 경제가 지금 영국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 대표적인 리스트나 로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고 이 개별성인 역사적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이제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다학문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사회적 다중주의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다음에 19세기 문화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요거 좀 외워두세요. 이게 96년도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거든요. 96 기출문제. 자, 여기 앞에 이제 낭만주의 이전에 18세기 때 뭐가 있었냐면 고전주의가 있었죠. 고전주의는 뭘 강조하냐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해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만족했기 때문에 규격이나 형식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강조를 하는 거다. 그리고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것들 뭐냐면 배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예. 낭만주의는 계몽사상 이성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을 반발로 고전주의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강조하고요. 직관을 강조하고 민족주의와 또 결합을 돼. 과거와 중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중세를 감정의 시대로 이제 생각하고 근대는 이성의 시대로 가죠. 그래서 중세와 결별해 갖고 이성을 강조를 했는데 근데 다시 이제 낭만주의가 시다 보니까 중세를 이제 부각을 돼. 그 중세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주의가 연결돼요. 독일 민족 형성, 그다음 영국의 민족 뭐 이렇게 왜냐면 근대는 거의 비슷하니까 중세에 들어가서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걸 찾다 보니까 그게 민족 감성하고 연결돼서 결국엔 낭케 역사가 연결돼요. 그래서 낭케 역사는 낭만주의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낭만주의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가 작품을 보면 하인의 노란의 책, 노래 네, 잠깐만요. 노란책이는 노래책이는 노래책. 네. 노란책이고 자 위그의 이제 네미날 자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바이런 같은 게 그리스 독립전쟁이 했던 했다가 죽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고 근데 이 낭만주의가 감정과 정서를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이제 일어났냐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현실을 보지 못해. 왜냐하면 이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낭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되게 비현실적이잖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맨날 그 비현실적인 판타지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을 보자. 팩트를 보자. 이게 사실주의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자연주의 영향을 받게 되죠. 자연주의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럼 자연주의 뭐냐면 사실주의에 좀 더 발전시킨 거야. 사실주의는 인간과 사회가 어떤 건가를 모사만 할 것이지 어떤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모사만 했다는 거야. 그냥 객관적 사실만 모사를 할 뿐이지 제시할 뿐이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 대안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어떤 인간 간 어떤 인생관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작가 인간과 인상관을 추가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때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에서 자연과학적 수법을 이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예를 들어 이제 그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겠죠. 그럼 의사가 진단을 감기라고 진단하면 거기에서 진단 끝나요? 아니죠. 약 처방을 해주죠. 마찬가지야. 야, 그래서 어떤 이제 사회 자연과학에서도 어떤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해서는 그 보고 판단해서 처방을 하거나 하여튼 개선을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인위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을 볼 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한다.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제시해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자연과학적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초래된 사회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잠재된 문제까지도 제시를 했고 작품들이 쭉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작품 중에 에미 졸라가 썼던 목록 주점이 있어요. 이 에미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로 유명하죠. 드레프시 사건으로.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사실주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체크가 됐는데 이게 자연주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주의라고 이제 한 게 있는데 자연주의 작가야. 예, 자연주의 작가. 문제 풀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96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보죠. 사회주의.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이렇게 도표해 갖고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갖고 사회주의 함께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니즘, 이거 이제 같이 살펴보고 독일 노동운동, 이것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인터내셔널, 프랑스 사회주의 뭐 이렇게 갖고 영국의 사회주의는 이제 예전에 한번 봤으니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넘어가기 전에 게시판에 보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슷비슷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용어 설명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용어. 이게 좀 정치학적 개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용어 설명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자, 공산주의와 이제 사회주의 용어가 뭐냐? 이게 이제 게시판에 물어봤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르크스주의자 안에서 이제 이론 안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죠. 원래 이 마르크스 이론에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먼저 넘어가죠. 공산주의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죠. 공산주의는 필요할 만큼 가져가는 사회잖아.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 이론 내에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안에서의 구별이에요. 이게 자 원래 이제 마르크스니즘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웬주의자나 등등 해갖고 사회주의 안에서는 여러 파벌도 있어요. 네. 마르크스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웬이나 이런 등등 해갖고 여러 이제 그 마르크스를 제외한 사회주의 정당들은 대개 보면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계급투쟁, 폭력혁명을 인정하죠. 그래서 요 사회주의 안에서도 마르크스는 그런 측면이 좀 두려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로 묶어갖고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요. 공산주의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시키는군요. 예, 차별 짓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사회민주당도 요런 이제 마르크스 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폭력 성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 온화한 이미지로 해갖고 사회민주당, 3인당이라는 식으로 해서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정당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야. 예, 당명을. 그러다 나중에 레닌에서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거 바뀌죠. 예, 사울트제 이후에. 그게 뭐냐면 이제 공산주의자는 폭력혁명을 선도하고 이에 비해서 오행주의자나 다른 사회주의자는 폭력혁명을 반대했던 이렇게 했는데 사회주의 안에서도 구별짓기 위해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를 공산주의자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마르크스 이론에서 할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구별하거나 두 번째는 사회주의 내 안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다른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사회주의라는 의미는 요게 되게 강하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구별은 여기 강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정치학적 개념에서 구분한 거고 보통 우리는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죠. 그냥 사회주의 플러스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도식화 시켜서. 너무 여기까지 나가면 인용해도 필요 없는 지식들, 잡지식들 때문에 뭐 이 개념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나중에 학교 가서 그 애들한테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본격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구분을 쭉 제가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만든 거야, 이거. 그래서 뭐 다른 데 퍼가도 돼요. 예, 상업적 목적 외에는 다 허용을 해줄 테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공산주의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사회주의도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유토피아적 공산주의와 마르크스 공산주의, 과학적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초창기 공산주의를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라고 하죠. 보통 초기 공산주의, 계몽과 설득을 강조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생시몽, 프리에, 오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이고, 요걸 이제 넘어가서 마르크스 공산주의라고 하는 과학적 공산주의. 참고로 과학적 공산주의나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나 다 이 마르크스 기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자신의 과학적 공산주의를 지칭하면서 기존의 공산주의 유토피아적, 이상적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계급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달성하고 생산수단의 변화에 따라 사회발전의 단계가 존재하며 하부 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 안에서 이제 마르크스 정통이론가 요걸 이제 창조적 계승한 러시아나 모태통 이론이 있죠. 마르크스 정통이론 볼게요. 자, 사회주의 혁명 단계는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된 고도로 발전된 단계에서 일어나죠. 혁명의 주체는 계급, 노동자 계급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필요하고서 국가가 독재를 해요. 근데 국가가 자본주의 부르주아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그래도 독재죠. 예. 그리고 생산수단을 국유하고 사유재산법을 폐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하게 돼요. 이게 키워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인민을 교화시킨 다음에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가. 왜냐면 사회주의 단계 넘어갈 경우에는 똑같이 일 안 해도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뭐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돼요? 토크를 나눠준다고 하면 반대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교화 단계, 중간 단계, 사회주의 단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고도의 생산력의 발달과 교육을 통해서 도덕성을 완비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과학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뭐냐면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국가 조직이 폐지하고 관리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있고요. 혁명 조직은 따로 없어요. 노동자 계급의 자발적인 혁명 복귀했다. 특별한 조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건 정통 마르크스 공산주의자고 이걸 창조적으로 번역한 게 러시아하고 모태통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상황에 맞게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를 도입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멘세비키하고 볼세비키의 좀 차이점이 있죠. 혁명의 단계에서 보면 볼세비키는 자본주의가 발전된 자본주의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아직 부르주아 혁명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이제 했지만 이제 러시아 같은 부르주아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2단계 혁명론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볼세비키는 초창기 때 2단계 혁명을 수행했지만 나중에 4월 태제 전후로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도 프로레타 혁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보이고 그다음에 혁명 주체에서 여기 이제 계급은 노동자는 똑같아. 뭐 멘세비키나 볼세비키나. 그런데 볼세비키는 혁명 방법을 좀 독특하게 제시한 게 도시를 장악한다, 농촌을 확대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존재 사유재산은 뭐 정통 마르크스주의하고 이제 동의하지만 여기는 볼세비키와 모태통은 좀 약간 다르죠. 현실을 이제 고려해갖고 혁명의 장기화 세계를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죠. 국가에 필요하고 보고 생산기구의 국유화, 집단의 어떤 토지의 집단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막스의 위기와 동의하지만 전략적으로 초기 때 사유재산 일부를 인정하고 국가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게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혁명 조직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이념이 다르죠. 멘세비키는 느슨한 대중적인 조직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볼세비키는 직업가를 중심한
혁명적 중심이 혁명가가 필요하다. 직업적 혁명가가. 그래서 전위 조직을 강조했잖아요. 이거 모태똥도 비슷하고. 근데 모태똥은 이제 그 볼세비크와 비슷비슷해. 볼세비크 이도를 받은 게 이제 모태똥인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중국의 현실하고 관련돼 있는데 러시아의 농민들은 상당히 봉건적이고 자주 숭배 의식이 강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중국의 농민들은 상당히 예전에 역사를 볼 때 왕조 통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기하는 정통이 많았잖아요. 농민 정쟁도 많고. 그래서 계급을 농민이 정했어.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도시를 장악해서 농촌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방식도 농촌이라는 곳에 소비에트를 만든 다음에 도시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비슷비슷하고, 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무정부주의가 있어요. 무정부주의. 우리가 보통 이제 공산주의하고 무정부주의가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엄밀히 좀 달라요. 이거 무정부의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이게 정부라는 것이 이제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고 좀 그러니까 오해를 불릴 수 있겠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아나키즘에서 이 정부라고 해석보다는 뭐랄까, 권력과 권위를 배제한다. 예,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모든 것을 뭐냐 척결시킨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도 있고, 학교도 일종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죠. 학생들 입장으로 때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꼰대도 있을 수 있겠죠. 에휴,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하여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척결하자. 그래서 개인의 해방을 강조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정부주의라고 하고, 되게 이제 유교의 대동사상과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신체 같은 유학자들도 이 무정부주의를 수용했던 게 뭐냐면 이 유교의 대동사상이나 무정부주의가 비슷비슷해. 예.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뭐 사회혁명 강대다, 뭐 그 혁명 시기 이런 것들은 없어. 그 여기에서 이제 그 혁명의 주체를 여기에서 민중으로 봤죠. 근데 여기 민중이라는 것은 초계급적인 거야. 노동자, 농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존재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민중을 한 거야. 거기에 뭐냐 부르주아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농민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민중혁명론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중혁명론은 이제 신채호의 사상에도 보이죠. 예, 요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국가 존재 사유재산 내용에서 보면 일단 국가 존재를 부정하죠. 예, 왜냐하면 국가라는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다 부정해. 그걸 비롯한 제3의 공동체주의를 내세웠다는 거. 사유재산 폐지, 생산수단 공동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무정부주의가 약간 그 사회주의 비슷한 게 요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 혁명 조직도 민중혁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혁명 조직을 거부하고 자발적인 민중혁명이 제시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신채호가 민중혁명을 제시한 게 3.1 운동을 보고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뭐냐면 영감을 얻은 거지. 딱 보니까 무정부와 비슷하거든. 예. 그 민중의 집정혁명론 이런 걸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신채호가 조선 의열다선을 이제 작성한 것도 의열다 같은 의회 활동을 통해서 민중들 자극시켜서 민중들이 3.1운동 같이 들고 일어나서 민중들의 어떤 봉기를 통해서 뭐냐면 일제 어떤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활동에서는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가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립하는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외에도 뒤에 이제 러시아 혁명 관련돼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 볼세비키사는 스탈린 일국 사회주의하고 터키의 국제 사회주의가 있어요. 영구혁명론이라고 하죠. 근데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뭐 뒤에 좀 설명할게요. 예, 그 부분은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 진행 과정을 볼게요. 사회주의 운동 진행 과정을 보통 사회주의 진행 운동 과정은 이제 처음에 나온 게 공산적 사회주의야. 계몽과 설득을 통해서 하는 공산적 사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수정주의. 수정주의라는 것은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사상을 좀 약간 수정해서 뭐 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사회민주주의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나 이 수정 사회주의 그 수정주의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정당 이렇게 얘기하고요.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을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공산주의 정당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 정당은 이제 폭력을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종전에 사회주의와 구별하는 해서 분리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예. 근데 뭐 이제 우리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별 없이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자, 여기에서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는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동체 재심이 설득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그 과학적 사회주의 이 말 자체가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적 사회주의를 또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적 사회주의니 공산적 사회주의 갖다 붙인 건데, 자, 자본론이나 정치 경제 비판이나 공산당선을 통해서 계급혁명론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와 이제 넘어가기 전에 공산주의와 약간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무정부주의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아나키즘인데 이제 그걸 이제 뭐랄까 일본 애들이 번역하는 거는 무정부주의. 그때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적인 모든 것들, 권력기구, 정부, 경찰, 군대, 학교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무정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무정부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기존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들 다 해체하고 새로운 그 공동체를 만든 거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생산적이에요. 파괴적인 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크로포트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동체주의, 상호부족에 입각한 이런 그 생산적 그 마르크스주의는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생활협동조합인가 그런 것들 많이 만들잖아요. 생협 같은 거. 그것도 그 기반에는 무정부주의가 깔려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정부주의는 폭력이 되게 강조하죠.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 억압한 것을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잖아. 이런 것들은 누가 이제 주장했다면 바쿠니가 주장해요. 그 바쿠니 상대 폭력적인 기존의 어떤 개인의 자유가 억압하는 거는 폭력적으로 타파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한 게 뭐야? 일제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료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 수사를 통해서 타파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 흐름이 있고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는 모든 권력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국가 소멸을 주장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은 푸노동, 그다음 박훈이, 크로포트키 뭐 이런 사람들인데, 푸노동은 예전에 한번 무정부주의 나올 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은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